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 중인 하경영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인 대가를 호되게 치른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대기업의 말단 임원 자리까지 올랐죠. 잘 사는 집 아들도 아니었고 회사에 특별히 줄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치열하게 살아남은 끝에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리 대단한 자리도 아니었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나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퇴직 후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 진정한 성공은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사회에서의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얼마나 가정을 잘 꾸려왔느냐에 달려있더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가정이야말로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저는 가장이었으니까요. 서론이 좀 길었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우리 집안에 들어온 잘못된 미꾸라지 한 마리, 바로 큰사위 때문입니다. 그놈 때문에 저는 소중한 가족의 평화를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적어볼 이야기는 그놈으로 이내 2년 전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7살에 아내와 결혼했을 하에 2딸을 두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집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2딸 또한 바르게 자랐습니다. 문제는 저였죠. 저는 회사 일에 미쳐 살았고 그 결과 집안일은 대부분 아내에게 맡기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또요? 일도 좋지만 가끔은 주말에 애들이랑 좀 놀아주면 좋을 텐데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부장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자리라서 가봐야 해. 회사 일이라는 게 내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줄을 잘 서야 올라가는 거야. 당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회사 일이 없는 날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체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집에 있으면 피곤해서 자꾸만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딸이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벌써 아침 8시예요. 우리 오늘 다 같이 나들이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알람을 못 들었네. 옆에서 작은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갈 때는 새벽같이 잘만 일어나시면서요. 언니, 아빠 마저 깨워드리고 나와. 난 엄마랑 도시락차에 미리 실어 놓을게. 우리 딸들, 특히 큰딸은 고3이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겠구나. 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 괜찮아요. 저도 주말이 아니면 아마 못 일어났을 거예요. 일하시느라 힘드신 아빠, 저희가 다 이해해요. 큰딸은 항상 저를 배려하며 밝게 웃어주던 아이였습니다. 2딸 다 소중하지만 특히 큰딸은 마음이 여린 아이였기에 저는 그런 큰딸이 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큰딸은 항상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배려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딸이 너무 착해서 오히려 나중에 세상에 나가 사기를 당하거나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딸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일은 더 바빠졌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도 커서 2딸 다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딸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어느 날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 강사로 일하던 중 28살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4살 많은 남자를 데려왔는데 예비사위는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했죠. 딸은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우리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그 예비사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그는 술을 물처럼 마시고 말투도 어딘가 경박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나 술버릇은 분명 저와 아내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딸은 학원에서 힘들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그 남자와 꼭 결혼하고 싶다는 간절한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딸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첫인상의 불안감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큰 사위는 만나기만 하면 늘 술만 마시고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으며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특히 좋은 주식 종목이 있다며 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정말 불편하고 거슬렸죠. 저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지만 딸이 아이 셋을 낳고 힘겹게 사는 모습을 보며 차마 강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큰딸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나 작은 딸도 결혼을 했는데 작은 사위는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위와는 완전히 달랐죠. 작은 사위는 항상 저와 아내의 건강과 안부를 먼저 챙기고 늘 진심으로 우리를 배려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기본검진뿐만 아니라 내시경 검사랑 암검진까지 다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 드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날짜 잡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보호자로 같이 가드릴게요. 작은 사위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와 아내는 늘 감동했습니다. 우리 작은 사위는 참 어른들을 잘 챙기네. 사부인께서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군. 어머니가 저랑 여동생을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챙기는 게 제 버릇이 됐어요.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죠. 이런 작은 사위의 모습은 정말 기특하고 감사했어요. 반면 큰 사위는 여전히 술만 마시고 돈 이야기를 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두 사위가 너무 비교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는 아이 셋을 낳고 힘들게 살고 있는 큰딸을 위해 사위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작은 사위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지만 우리 집에는 서서히 불행의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1살에 임원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사실 임원직은 정해진 퇴직 나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생긴 겁니다. 여보, 수술 잘 되겠지? 나 괜찮겠지? 그 이유는 바로 아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아프지도 않고 멀쩡해 보이던 아내가 암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되자 우리 식구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들은 아내가 수술을 받는 동안 내내 눈물바람이었죠. 아빠, 저희가 엄마 곁에 있을 테니까 아빠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집에 안 들어가시면 아빠까지 쓰러지겠어요. 저는 딸들의 걱정을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괜찮다. 평생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 엄마 옆에 제대로 있어주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너희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싶어.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둔 후 아내가 투병하는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딸들과 작은 사위도 틈날 때마다 병원에 찾아와 아내를 돌봤지만 큰 사위는 거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자주 오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한 달이 넘어가도록 보이지 않으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죠. 현서방, 해도 너무하네. 참 너무 안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몇 달 전인 것 같네. 하긴 뭐 평소에도 우리한테 자주 오진 않았으니 할 말은 없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니 큰딸은 큰 사위를 두둔하며 말했지만 그건 뻔히 보이는 변명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딸이 애써 남편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마음 고생이 심한 큰딸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저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결국 하늘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도가 있던 아내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야위어갔고 얼굴에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꼭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왜 그런 소리를 해? 나 평생 일만 한다고 당신한테 호강 한번 시켜준 적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딱 20년만 더, 아니 10년만 더 같이 살면서 호강하고 가자. 난 당신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아내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가늘게 잡았습니다. 여보, 난 이미 충분히 호강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들과 손주들을 만나볼 수 있었잖아요. 당신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했어. 먼 옛날 나와 결혼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항상 가족에게 미안해했지만 난 알아요. 당신이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힘겹게 숨을 들이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당신 덕분에 참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먹을 걱정, 돈 걱정 없이 오직 자식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 수 있었으니 내 인생은 정말 호강한 인생이었어. 그러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그 말은 마치 유언 같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점차 기운을 잃었고 며칠이 지나자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63 되던 해 아내가 투병을 시작한 지 2년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때도 딸들은 슬픔에 빠져 어쩔 줄 몰랐지만 작은 사위는 든든하게 상주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고맙고 의지되더군요. 반면 큰 사위는 저에게 실망과 망신만을 안겨줬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큰 사위는 하루 종일 육개장을 리필해가며 술을 마시더니 결국 술에 취해 조문객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겁니다. 딸들과 작은 사위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며 큰 사위를 깨우려고 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큰 사위의 등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그제야 큰 사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왜 때리십니까? 라고 큰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기 아내도 챙기지 못하고 조문객들 맞이하는 일도 신경 안 쓰고 술만 마시고 잠만 자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자네 꼴을 더는 못 봐주겠네.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고 오던가 아니면 자식들 좀 챙기게나. 사람들이 큰 사위를 보고 수군거리자 그제야 그는 눈치를 보며 큰딸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큰딸의 다리에 엉겨 붙어 있던 둘째 아들을 뾰로통한 얼굴로 툭툭 치며 울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작은 딸은 더욱 불쾌해졌고 그날 이후로 큰 사위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딸이 참다 못해 큰 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언니, 꼭 형부랑 계속 살아야 해? 형부 보면 정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끝까지 아빠랑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게 굴잖아. 그리고 명절마다 무슨 염치로 아빠 집에 찾아오는 건지 몰라.
아빠한테서 뭐 얻어갈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애들 아빠한테 화 많이 냈어. 하지만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 어떻게 애들한테 아빠를 빼앗겠어? 평소엔 그래도 돈 잘 벌어오고 성실한 남편이야. 언니, 형부한테 무슨 세뇌라도 당한 거야? 왜 그런 사람을 아직도 두둔해? 정말 답답하다. 큰 사위는 자신을 무시하는 작은 딸에게 차갑게 대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딸은 안절부절 못하며 속을 태웠고, 작은 사위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으셔서 마음이 안 좋으시죠. 하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잠깐 어려운 시기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작은 사위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우리 집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사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경기도로 이사 가신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기도에 좋은 저수지 관리권을 입찰받을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그곳에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여생을 보내볼까 생각 중이네. 회사 다닐 때도 머리가 복잡할 때면 낚시터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조용히 앉아 있곤 했어. 그러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거든. 아내도 나중에 낚시터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게 좋겠다고 했었지. 저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낚시는 잘 모르지만 내가 낚시하는 옆에 앉아서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 그런데 나는 그때 놀러 다닐 곳이 얼마나 많은데 낚시터에서만 살고 싶냐며 면박을 줬었지. 그런데 이제 아내가 없으니 낚시터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마치 아내가 내 옆에서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낚시터를 운영해 보려는 거야.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 뒤 경기도의 낚시터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며 남는 시간에는 저수지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살았습니다. 낚시를 마친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주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낚시터를 운영한 지도 4년이 되어갈 무렵 평소 연락이 뜸했던 큰사위가 자꾸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화를 걸어서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웬일이지? 하고 궁금해할 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드디어 큰사위가 본론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무슨 일이야? 용건이 있으면 말해보게. 그게 명절 때 뵈지도 못하고 안부 전화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 요즘 왜 안 하던 안부를 묻고 그래? 솔직히 말해. 무슨 용건이 있는 거야? 큰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어렵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장인어른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뭐, 돈이 왜 필요해? 설마 또 주식이나 투자 얘기면 당장 그만두게. 장인어른, 사실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년이면 둘째, 셋째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합니다. 예슬이가 집에서 어린이 미술 그룹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솔직히 이 전화 드리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장모님 장례식 때도 저한테 화가 나셨던 걸 잘 알고 있고 제가 가장으로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큰사위의 말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과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처지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한 끝에 결국 큰사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알았네.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오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 그렇게 그 주말 큰 사위와 큰 딸이 제 낚시터로 찾아왔습니다. 애들은 주인 집에 잠깐 맡겼습니다. 주인 딸이 우리 애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 고생들 많았다. 그런데 자네는 여기 처음이지. 식사는 했나? 아직 식사는 못했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게. 내가 매운탕을 끓여줄 테니. 평소 큰 사위가 미웠지만 가족을 위해 용기 내어 찾아온 모습이 조금은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수지에서 직접 메기 한 마리를 잡아 매운탕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메기를 손질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죠. 큰 사위가 매운 음식을 잘 먹었었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 혹시라도 그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기왕 손님으로 온 큰딸과 큰 사위를 대접하는 거라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딸과 큰 사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아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 대화에 끼어들어도 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사위가 큰 딸에게 내뱉는 말은 충격적이었죠. 당신 표정 좀 관리해. 뭐 죄진 것처럼 왜 그래? 아빠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불안하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큰 사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럼 내가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말했어야 해? 장인어른, 사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주식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설득해 장인어른이 어린이사 주신 아내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시 투자해봤지만 그 돈도 주식으로 다 날렸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속이 시원했겠냐? 큰딸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런데 정말 아빠가 돈을 빌려주실까? 장인어른이 우리 처지를 알면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실 거야. 하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10억 가까이 돼. 근데 장인어른에게 그 정도 돈은 없는 거 아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아빠한테 돈 부탁하자고 해서 나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만약 아빠가 돈을 안 주시면 어쩌자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한테서 2억 정도만 뜯어내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한국을 떠나자.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있어.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거기로 몰래 튀면 돼. 큰딸은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필리핀, 당신, 그러면 아빠 돈을 갚을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야?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나도 갚고 싶지. 하지만 회사에서 횡령한 게 걸리면 나 바로 교도소야. 대출금도 문제지만 횡령한 돈을 메울 돈이 당장 없어. 장인어른한테 돈 빌려서 조금씩 갚으면서 살라는 거야? 우리한테 애가 셋이잖아. 애들한테 범죄자 아빠 만들어주고 싶어? 그렇다고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맞는 거야? 당신 진짜로 이런 방법밖에 생각 못해? 그러면 당신이 나중에 장인어른한테 애들 데리고 얹혀 살 거야? 우리 애들 셋 데리고? 그게 불효지. 차라리 지금 눈 딱 감고 장인어른한테 2억만 받아내고 끝내는 게 낫지 않아? 이건 마치 유산을 조금 일찍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장인어른 돈으로 우리 애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 당신도 엄마라면 조금은 모험할 줄 알아야지. 큰 사위는 뻔뻔하게 큰딸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제3자가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큰딸을 설득하려는 그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큰 사위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대화 내용이었죠.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공금 횡령, 한국을 떠나자고? 자네 미쳤나? 제 갑작스러운 외침에 큰 사위는 깜짝 놀라 당황한 얼굴로 저를 돌아봤고 큰딸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
아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큰 사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이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나? 애들이 셋이나 있다면서 가장으로서 용기를 냈다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건가? 큰 사위는 눈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회사 돈에 손을 댄 건데 그만 주식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를 설득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투자해봤지만 그것도 실패했죠.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핑계 대지 말게. 가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런 궤변이 어디 있나? 자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우리 딸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진짜일 줄 알았는데 결국엔 내 딸과 손주들을 도망자로 만들려는 거지 않나? 필리핀으로 도망치자고? 내 딸과 내 손주들을 평생 도망자로 살게 만들 생각인가? 큰 사위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결혼해서 애들까지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 와서 어쩌실 건데요? 우리 조용히 필리핀 가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2억만 빌려주시면 되잖아요. 장인어른도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권리가 있나요? 2억을 달라고? 그 돈을 빌려서 도망가겠다고? 자네는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구먼. 지금 장인어른한테 돈 뜯어내서 필리핀으로 튀자는 게 자네 계획이었어? 그걸 내 딸한테 강요한 거야? 생각해보세요. 장인어른, 차라리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떠나는 게 낫지 않나요? 한국에서 계속 버티면서 저나 가족이나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 솔직히 자식들이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오죽 대화가 없었으면 큰딸이 아빠한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로 제가 못난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딸이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인가.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딸과 손주들의 인생을 더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못난 아빠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자네는 내 딸 인생에 해만 되는 사람이야. 예슬아, 이혼해라. 저놈은 아니야. 내가 저놈을 진작되어 놓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정말 한스럽다. 큰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말렸습니다. 아빠, 하지만 애들 아빠잖아요. 사람도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해요.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해라니. 예슬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저런 사람에게 더 이상 네 인생을 맡겨서는 안 돼. 장인어른, 한 번 결혼했으면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왜 장인어른이 남의 가정에 간섭해서 이혼하라고 하십니까? 선을 넘고 계신 거 아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도 저랑 이혼할 생각 없대요. 그러니까 더는 우리 가정에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돈을 빌려주세요. 아니면 진짜 딸 인생 망칩니다. 돈 안 빌려주셔도 우리 알아서 떠납니다. 그러면 장인어른은 평생 딸과 손주들 얼굴 못 보고 사시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예슬아, 이건 정말 아니야. 저놈을 믿으면 안 돼. 그러나 큰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딸은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딸은 이미 큰 사위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고 그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치며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큰 사위는 큰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더니 마치 보호라도 하듯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제 딸은 그놈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인질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리는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제 딸을 그놈에게서 떼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알았네. 하지만 당장 돈을 줄 순 없어.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겠나. 묶여있는 돈이 있으니 2주만 기다리게. 2주나요? 저희 지금 급한데요. 언제 회사에서 들킬지 몰라요. 최대한 빨리 마련해보겠네. 하지만 이 돈은 자네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딸을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러자 큰 사위는 입이 귀에 걸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제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낚시터를 떠났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내 딸이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지, 왜 저렇게 큰 사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작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작은 딸과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하네, 강서방. 하지만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자네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말야. 작은 딸한테 먼저 말하면 당장 그놈 머리채를 잡으러 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매 사이까지 틀어질까 봐 걱정이야. 대체 우리 큰애가 왜 저러는 것 같나. 그놈한테서 떼어내야 할 텐데. 작은 사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생각엔 처형이 형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그게 무슨 말인가? 형님이 자꾸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거나 가족을 위해 이렇게 하는데 너는 무책임하다 같은 말을 계속하셨죠? 처형처럼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런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처형은 늘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떻게든 형님을 이해해보려 노력하다가 점점 더 세뇌당한 것 같습니다. 작은 사위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걸 아니까 더 속이 타네. 이대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내 딸 성격에 그놈 못 바라지나 할까 봐 그것도 걱정이야. 작은 사위는 결단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집사람이랑 함께 처형을 만나볼게요. 나도 같이 가세. 설득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딸 마음을 돌리기가 쉬울 테니. 그럼 내일 모레 형님이 출근한 시간에 저희랑 함께 처형네 집으로 가시죠. 저랑 집사람도 내일 회사에 미리 휴가를 신청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틀 뒤에 큰딸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두 밤을 지새웠습니다. 큰딸에게 설득하는 문자를 보내볼까 싶다가도 그럼 큰 사위가 눈치채고 딸을 데리고 잠적할까봐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딸은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큰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언니, 나야. 아빠한테 들었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언니가 외국 간다며? 아빠가 필요한 것들 미리 챙겨주라고 하시더라. 내가 조카들 옷 몇 가지 샀거든. 언니 집으로 가져다 줘도 될까? 그렇게 우리는 큰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셋째 손주는 학교에 있었고 집에는 큰딸 혼자 있었습니다. 큰딸은 저와 작은딸, 작은 사위가 함께 집에 들어서자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딸이 다가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겁먹지 마. 우리 언니한테 뭐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려고 온 거야. 아빠랑 같이 온다고 했으면 언니가 형부한테 미리 말할 것 같아서 그러지. 아빠가 이미 돈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형부는 그래서 필리핀 나갈 준비 다 해놨다며. 저는 답답한 마음에 큰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슬아, 제발 그놈의 세뇌에서 벗어나. 그놈은 가족을 생각하는 놈이 아니야.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10억이나 되는 회사 돈을 횡령하겠니? 진짜 가족을 위하는 사람은 그런 일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그놈은 널 속이고 있는 거야.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너랑 부부로 살 자격이 없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손주들에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작은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맞아요. 처형. 형님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범죄자 아버지를 둔 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려는 아버지를 둔 게 더 큰 부끄러움이죠. 아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을 버리고 진짜로 처형을 생각하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설득하는 동안 큰딸은 눈물을 흘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작은 딸이 큰딸의 손을 잡고 휴대폰 영상을 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기억나? 엄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 셋이 찍은 영상이잖아. 영상 속에는 엄마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던 세 자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저도 그만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딸도 눈물을 흘리며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엄마 목소리 들리지?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 우리 딸들, 엄마 걱정 안 하게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 언니,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주셨는지 잘 알지? 그런데 그런 언니가 그놈 때문에 눈 가리고 귀 막고 불행하게 살고 있잖아. 그게 바로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야. 언니, 난 부모님을 위해서, 내 조카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언니를 위해서라도 언니를 그냥 보내지 못해. 조카들은 아빠랑 나, 그리고 내 남편이 함께 잘 키울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그놈처럼 언니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부모 돈을 뜯으려는 놈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돕고 함께 울어주는 존재야. 제발, 우리와 함께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큰딸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애들 아빠한테 화도 내고 울면서 애원도 해봤어요. 그런데 애들 아빠는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으로서 노력하는 걸 몰라주는 못난 배우자라고요. 그 말을 듣다 보니 그 사람이 좀 못났어도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잘못을 덮어주려고 대출까지 받아줬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엄마랑 아빠는 한 번도 서로를 못난 배우자라고 탓한 적 없으셨잖아요. 좋은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 헤어질게요.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 저는 큰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주는 게 부모다. 오히려 네가 먼저 얘기하지 못할 만큼 내가 믿음직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저는 결국 큰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동안 그놈의 세뇌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 진심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큰딸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저는 큰딸과 손주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작은 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작은 딸의 계획을 들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큰딸을 뒤로 한 채 애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큰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돈은 준비되셨나요? 매일이 불안해서 그런데 이제 좀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준비됐네. 큰사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10년 감수했네요. 제가 지금 갈까요? 언제 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2억 가지고 5 식구가 어떻게 잘 살겠나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더 좋은 걸 준비했네. 그게 뭔데요? 뭔지 알면 좋겠는데요. 뭐든지 마음에 들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게. 곧 알게 될 거야. 분명 자네도 만족할 거야. 역시 장인어른은 달라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손절하시던데 장인어른은 역시 그릇이 크세요. 그가 그렇게 들뜬 목소리로 떠드는 동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모르고 있는 더 좋은 것이 뭔지 여러분은 짐작하시나요? 바로 작은 딸과 함께 준비한 공익 제보였습니다. 큰사위가 회사 공금을 10억 가까이 횡령하고 해외로 도망치려 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작은 딸이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아빠, 그런 놈은 해코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게 법의 소나기 아래 둬야 해요. 회사에 찔러버리면 회사에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공금 횡령이라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회사에 제보했고, 회사는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작은 딸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회사가 조용히 증거를 수집한 끝에 큰 사위가 회계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고, 그 즉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조금 전에 애들 아빠가 잡혀갔어요.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큰 사위는 필리핀으로 도주하려고 철저히 준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이었죠.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그가 총 8억 4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억이 넘는 금액을 예상했던 회사는 추가로 철저히 조사를 했지만 다행히 그 이상은 횡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8억 4천만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회사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작은 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큰 사위는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딸이 걱정되어 결국 경기도에 있던 집을 팔고 다시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집 팔고 대출 다 갚았으니 이제 아빠랑 같이 애들 키우면서 살자. 큰딸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아빠한테 신세를 지면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죄송할 것 없어. 앞으로는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돈 벌었던 건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네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안 쓰면 내 젊은 시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다. 큰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그래.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자. 아빠가 젊었을 땐 살갑지 못했지만 이제는 손주들에게 살가운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단다. 아빠가 빈자리를 채워줄게. 그렇게 저는 큰딸과 세 손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저를 어색해했지만 제가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노력하자 이제는 큰딸이 없이도 저와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위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큰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그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큰 사위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날 찾아오는 겁니까? 당신이지? 당신이 날 배신하고 회사에 찔렀잖아. 애들한테 결국 범죄자 아빠 만들어주니까 속 시원해. 당신은 부모 자격도 없어. 애들은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 거야. 큰딸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나 그동안 당신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았거든. 우리 아빠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뻔했지.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렸어. 내 진짜 가족들이 날 일깨워줬어. 애들한테 미안한 건 내가 당신을 교도소에 보낸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더 빨리 벗어나지 못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아빠로 기억하게 한 거야. 이제는 가족들 도움받아서 애들 잘 키우고 내 인생도 잘 살아낼 거야. 당신도 거기서 죗값 치르고 더 이상 누구 인생 망치지 말고 애들한테 더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마라. 큰 사위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너부터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와 가족을 협박하는 건가? 내가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그거 괜찮겠나? 내가 은퇴했어도 그냥 힘없는 노인이 아니네. 자네 회사에 신고한 것도 내 딸 설득한 것도 전부 내가 한 일이야. 복수하려면 나한테 해보시지. 하지만 경고하는데 자네가 내 딸 앞에 다시 나타나면 내 인생을 걸고 자네를 망가뜨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나? 난 죽기 살기로 목표를 이루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던 거야. 자네한테 보내준 좋은 것 기억하지? 그건 자네를 신고한 게 아니라
장인으로서 자네에게 주는 내 마지막 가르침일세. 자네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보다 더 값진 가르침이 어디 있겠나. 그러니 부디 쓸데없는 복수심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나. 내 딸이 말한 대로 자네는 이제 손주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되어선 안 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우리 딸이 보낸 선물이 하나 더 자네에게 곧 도착할 걸세. 그 선물도 자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될 거야. 앞으로 다시는 우리 얼굴을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 잘 있게나. 또 무슨 가르침이랍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충분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는 울상 지으며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제 딸이 그에게 보낸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짐작하시나요? 그건 바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에 있는 그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애초에 순순히 이혼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큰 사위는 집안의 재산을 날려먹고 범죄를 저지른 데다 가족의 인생까지 망치려 했으니 유책 사유가 확실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혼을 피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수지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큰딸과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큰딸도 점차 밝아졌고 손주들도 더없이 사랑스럽게 자라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큰딸에게 미술학원을 차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부담스럽다며 사양했지만 저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널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없을 때를 생각해봐야지. 지금 하는 미술 강사 일도 좋지만 애들이 더 크기 전에 기반을 다져둬야 하지 않겠니?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도 돼. 하지만 너무 빨리 갚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형편이 될 때 갚으면 돼. 결국 큰딸은 제 도움을 받아 미술학원 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살고 있던 지역은 초등학생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워낙 성실하고 착한 딸 덕분에 학원은 금방 입소문이 났고 원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학원에서 일하며 바쁘게 지내는 모습에 흐뭇해하며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았습니다. 요즘 낚시터에 잘 못 가서 관리인에게 맡겨뒀단다. 그런데 저수지의 하늘이 참 잘 보이더구나.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가서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에게 보여주고 왔지. 나 이렇게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려고 말이다. 큰딸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말을 듣던 작은 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언니랑 애들이랑 아예 아빠 곁으로 이사 오면 어때요? 조카들도 더 자주 아빠랑 놀고 우리도 더 자주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부동산도 다녀왔어요. 결국 작은 딸 부부는 우리 집 근처의 집을 계약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사 예정이라 손주들은 벌써부터 이모네가 옆으로 이사 온다는 소식에 잔뜩 신이 나 있습니다. 작은 딸 부부는 원래도 조카들을 잘 챙겼고 두 집 아이들이 서로 정말 친하게 지내다 보니 아이들도 그 소식을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끔씩 손주들에게 장난을 치며 놀아주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제가 로봇 흉내를 내는 모습을 아니면 사춘기를 앞둔 큰손주에게 살짝 연애 상담을 시도하는 모습을요. 손주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진작에 딸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는 너무 일에 몰두해 있던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라도 손주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 다행이지만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딸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남겨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큰 사위였던 그놈이 출소한 후에 우리를 찾아올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우리의 주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만약 그놈이 기어코 우리를 찾아온다면 저는 그때도 망설이지 않고 제 딸과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겁니다.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 딸의 인생을 2번 다시 망치러 오는 놈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놈이 우리 가족에게 끼친 상처는 너무 크고 아빠로서 제 딸을 보호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책무니까요. 제 가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까지 저는 일에만 몰두했지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말과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게 후회스럽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처럼 오랜 시간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을 잠시 잊고 살았던 분들께 작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건 모든 가장의 기본적인 의무이니까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유대감을 쌓는 일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정작 가족이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회는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저도 2년 전 그런 후회를 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루는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소중한 가족들을 한번 꼭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사소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밥은 뭐 먹었어? 같은 작은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믿음은 그런 사소한 관심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 간의 유대는 더 깊고 소중한 것이고 그 끈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삶에서 더욱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하경영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하경영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하경영 할아버지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하경영 할아버지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